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평론가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예. 어제 그 자리에 앉았어야 할 어느 분이 펑크를 내신 사연을 시청자분들께 보고 겸 휴대전화를 잘 챙기시라 이겁니다. 교훈은. 아, 휴대전화를 어디다 놓고 와가지고 연락이 안 됐군요. 그리고 제가 방송 도중에 전화를 했는데 예.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당황스럽죠. 예. 통화라도 되면 뭐 기다린다 또는 없앤다 이거를 딱 정하겠는데. 그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예. 안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악조건이 계속 겹치죠. 머피랑 놀지 마세요. 예. 두 번째 앞으로는 경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드컵 우리가 북한하고 한조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흥분되기도 하고 예. 감정이 좀 많이 교차합니다. 2022년에 이제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거든요. 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팀을 가리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추첨이 어제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고요. 예. 이 조추첨 결과 H조에서 우리가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레바논과 함께 H조에 이제 속하게 된 겁니다. 예. 2차 예선은 어떻게 열리냐 하면은 모두 이제 40개국이 이제 출전하거든요. 예. 40개국이 5개 팀씩 8개 조로 나뉘어서 홈앤드 어웨이로 경기를 치러서 8개 조의 상위 1위 8개 팀하고 2위 팀 중 상위 4팀 모두 12개 팀이 이제 최종 예선전에 오르게 된 거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 같은 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열릴지는 이제 아직 미정이에요. 장소를 남한의 어느 곳. 근데 당연히 서울에서 열리겠죠. 그러겠죠.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가는 이제 홈앤드 어웨이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특별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비상한 관심의 주 관심사는 축구 외적인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남북 대결이 이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모으던 시대는 이미 이제 일찌감치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다 끝나버렸습니다. 워낙 남북 간의 이 경제력만큼이나 스포츠에서도 실력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전처럼 남북한이 맞붙는다고 해서 남북한의 대결만으로 이제 팬들의 관심을 모으던 시대는 지나갔고요. 우리 선수들이 평양 땅을 밟는다는 거, 또 이제 북한 선수들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제 서울에 와서 아직 서울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서울에 와서 이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관심을 모으는 그런 상황이죠. 예. 어쨌거나 2010년이던가요? 그때는 북한이 평양 개최를 거부했죠. 그때가 이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 이후요.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 그 당시에는 이제 3차 예선이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약간 방식이 바뀌었는데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당시 대표팀이 이 북한과 같은 조에서 홈앤드 어웨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홈 경기는 서울에서 했어요. 근데 평양 어웨이 경기를 평양이 열어주질 않아서 입국을 불허해서 중국 상하이에서 어웨이 경기를 치렀던 적이 있고 지금과 같은 남북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뭐 북한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일은 없겠죠. 글쎄요. 그때 당시에 2009년에는 남북 관계가 대단히 경색돼 있었고 아주 꽉 막혀 있었죠. 그때가 이명박 때 맞죠? 이명박 정부 때고 아마 그때 무슨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씨 사건이 그 전이었나 후였나. 아무튼 남북 상태가 더 나쁠 수 없을 만큼 꽉 아예 잠겨버린 묶인 상황이어서 평양을 열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가장 최근에 이제 축구만 보면은 2017년에 여자 축구 대표팀이 여자 아시안컵 예선전을 평양에서 치렀거든요. 근데 이때 평양에서 치렀을 때는 애국가가 연주가 되고 태극기도 개항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전력으로는 조금 낫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스리랑카 전력을 좀 분석해 달라고 하면은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왜? 공개된 게 없어서. 네, 왜냐하면 국제무대에서 스리랑카 대표팀을 그러면 본 적이 없거든요. 투르크메니스탄도 이 예. 국제무대에서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예. 우리와 북한이 1, 2위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는 없나요? 아무래도 요 조평성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위를 당연히 하겠죠. 예. 당연히 해야지 되고요. 예. 2위가 북한이 2위를 차지해서 북한은 이 2위 8개 팀 중에 상위 8개, 상위 4팀에 속해서 이 최종 예선전에 올라가는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그릴 거라고 보고요. 레바논이 지금 우리랑 같은 팀이거든요. 예. 레바논도 우리가 한번 패했습니다. 발목 잡힌 적이 있죠. 예, 예. 그 레바논 같은 경우에 그 2011년에 이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예선 때 우리가 원정 경기를 가서 1대2로 패해서 이제 조강래 감독이 이것 때문에 이제 경기를 내기도 했었었는데 네. 이 벤투 감독이 이 조편성 결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그 비교적 무난하게 쉬운 팀들과 묶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상대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고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감독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일이고 또 정신 자세는 이렇게 가다듬어야 되겠지만 이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상대들을 두고서 1패라도 당한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 봅니다. 감독으로서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당연한 되겠죠. 것이고. 예. 뭐 아유 자신 있습니다. 상대들이 다 뭐 이름도 모르겠고 뭐 전력상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인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또 만에 하나 뭐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냥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좋게 비기거나 해서 아무튼 우리와 북한이 1, 2위로 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도 끝까지도 한번 같이 나가면 더 좋겠고. 예. 자, 광주 수영 대회 그 뭐 입장권은 많이 팔렸고 그러는데 대회 지금 며칠 지금 진행 중이죠 아직? 예, 진행 중입니다. 28일까지 28일. 이 챔피언십 그러니까 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의 경기 28일까지 이어지고요. 아, 꽤 오래 하는군요. 예, 오래 합니다. 이게 17일간 열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대회 맞는데 현재까지의 뭐 중간 점검은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초반에 그 대회 일정은 이제 다이빙 중심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예. 다이빙에서는 우리 선수단이 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오늘 이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중국이 다이빙 강국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대회에서도 세계 다이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근데 요거를 보면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이 중국이 어제까지 열렸던 다이빙 종목 가운데 9개, 이 9개 종목이 열렸는데 9개 종목에서 전부 다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번 대회만 잘한 거냐? 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중국이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 다이빙 종목에서 걸려있던 139개의 금메달 가운데 83개를 다 가지고 갔으니까 이 다이빙 강국이라서 이 다이빙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이 금메달을 딴 게 뉴스가 아니라 예. 금메달을 중국이 놓치면 이게 이제 뉴스가 되는 이 정도로 예. 이제 강세를 띄고 있거든요. 가끔 중국으로부터 금메달을 뺏어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다이빙에서? 뭐 유럽이나 미국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근데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다이빙이 일종의 묘기를 부리는 거잖아요. 예.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비교하면 옛날 서커스나 공마당, 고개당 그런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10살 미만의 그러니까 5살, 6살 선수들을 선별을 해서 유망주를 선별을 해서 예. 이때 나이부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휴. 그래서 중국 때문에 예. 이 다이빙 규정이 바뀌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91년에 호주의 퍼스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예, 퍼스라는 이 퍼스에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의 그 여자 10m 플랫폼에서 중국의 푸밍샤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거든요. 우승할 당시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만 12살. 아, 여기는 무슨 12살 나이 제한이 어린이가 없었죠. 성인하고 같이 경쟁을 합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네요. 이 푸밍샤의 우승을 보고서 연기를 보고서 예. 두 가지 감정이 일었던 겁니다. 하나는 감탄이죠. 음흠. 우와, 저렇게 완벽한 연기를.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완벽한 연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좀 애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뭐 거의
학대에 가까운 집중적인 훈련의 결과 뭐 그런가?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 인권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너무 어린 나이에 기계처럼 만들어 예, 버렸군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연기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린 선수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냐라는 이 인권에 관한 논란이 불거져서 이 판빙샤 선수의 우승으로 인해서 이 그 국제 수영 연맹에 다이빙 선수의 나이 제한이 생겼죠. 아하. 만 14세 이상만 출전할 수 있다. 그러면 만 14세 이상이면 이를테면 30대 후반 선수와도 함께 경쟁하는 게 다이빙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체급이나 뭐 이런 것이 스포츠에서는 꽤 중요한데 유일하게 지금 이제 12세 그 만약에 그 누구요? 푸밍샤 푸밍샤 선수의 그 우승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 조치가 늦어지거나 아직도 나이 제한 규정이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경쟁하는 스포츠에서 나이 제한이 거의 없는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 성인과 미성년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나이 제한은 네. 이 그 격투기 종목, 체급 종목 얘는 이제 그 나이는 아니고 몸무게에 따라서 그건 제한을 있을 두고 거고. 그러니까 체급이고. 나이 제한을 두는 종목 거의 없어.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은 100m도 일테면 아주 잘 뛰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나갈 수는 있죠. 오,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국가대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강인 선생의 연배에서 가장 잘하는 차범근 예. 고등학생 때 축구 대표팀에 선별됐었죠. 하긴 뭐 이강인이도 지금 18살이니까. 지금 이제 그 국가대표팀에 뽑아라 이런 압력이 예. 있을 정도니까요. 그 나이 제한은 그 리듬 체조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과 네. 같이 주로 이 연령대가 낮은 선수들이 활약하는 종목. 그러니까 이번 이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서도 이 싱크로나이즈드 종목에서 다이빙 예. 이 중국의 선수들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 중에 14살, 15살 소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예. 미국은 지금까지 금메달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광주에서. 예. 여태까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이 가장 그 종합 우승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아직 그 경영이라 그러나? 맞습니다. 100m, 뭐 200m, 400m, 혼영 뭐 이런 걸 아직 안 했나요? 예, 아직 그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이제 이 말씀 드리냐면 세계 수영계의 이 판도 예. 다이빙은 중국, 아티스틱 수영이라는 옛날에 그 싱크로나이즈. 예. 이거는 러시아. 경영은 미국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호주도 라이벌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2위. 아, 그래요? 예. 미국과 호주가? 예.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틱 수영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열렸던, 이번 대회에서 지금까지 열렸던 6개 종목에서 5개의 금메달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 5개 종목에만 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전한 종목 전부 다 금메달을 차지고 갔죠. 그래서 미국이 이 21일부터 시작되는 이 경영에 시작이 되면은 그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이제 관심사가 모여지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경영이 더 금메달이 많지 않나요? 금메달 42개. 어우. 다이빙은 모두 9개? 예, 맞습니다. 그럼 다이빙은 13개입니다. 13개?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예전부터 우리끼리 많이 얘기를 했었었죠. 수영이나 육상 같은 거, 유럽 기준으로 너무 종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직전 대회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그 남자 이 수영 스타 그 케일랩 드레셀 선수가 7관왕에 올랐고요. 또 KT 레이티라는 선수는 5관왕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금메달만 합쳐도 12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특징을 보면은 예를 들면 100m, 200m, 400m, 1500m거든요. 예. 100m와 200m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글쎄요. 저도 그게 늘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나눠서. 근데 육상도 칼로이스가 100m도 우승하고 200m도 200m, 우승하고 400m 개주, 그다음에 우샤인 볼트인가? 예. 그 친구도 그러고. 왜 100과 200을 그렇게 나눠요? 그거를 굳이 이게 어떤 그러면 300m나 50m도 하나 더 만들지. 생리학적으로 이 100m와 200m, 150m와 200m의 차이가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인계점이라고 한다면 이해는 가지만, 근데 이 종목 자체의 발달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 그들이 이제 이 근대 체육의 룰을 만들었으니까 그들의 그 룰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양궁도 예를 들면은 뭐 150m, 200m, 400m, 1000m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보고 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러시아인데 네. 러시아가 그 아티스틱 수영 앞서 네. 말씀드렸던 싱크로나이즈드 종목이 이제 강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특정 민족마다 특정 국가마다 강한 종목이 따로 있죠. 문화나 전통. 예, 문화나 전통에서 분명히 비롯된 것이다.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특정 종목에 강한 건데, 그 러시아는 보면은 예술성이 뛰어난 종목 있죠. 예술성을 표현하는 종목. 예. 그러니까 이 아티스틱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피겨 스케이팅도 스케이팅도 그렇죠. 강국이거든요. 그리고 리듬 체조. 거기가 또 발레도 잘하고요. 그 원적이고 하니까. 예, 볼쇼이 예. 그 발레단 있고요. 리듬 체조도 잘하고요. 이런 종목에 강세를 띠는 거 보면은 러시아는 이 신체를 이용해서 어떤 그 예술성을 표현하는 종목에 정말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종목을 보여주고요. 우리나라는 뭐가 강할까? 우리요? 우리는 격투기가 강합니다. 양궁 잘하죠? 양궁도 격투기인가요? 예를 들면 잠깐만 봐서 이 양궁 잘하죠? 우리 펜싱 잘합니다. 칼 쓰고 활 쏘고 그 다음에 또 총 쏘는 사격도 잘하죠. 그리고 태권도, 유도, 복싱, 지금은 이제 복싱과 이거는 멀어졌지만 과거에 올림픽 주종목이 다 격투기였죠. 복싱은 또 헝그리 스포츠의 대명사이기도 했고 입지전적인 맨주먹 하나로 뭐 이렇게 인생을 피우는 뭐 이런 스토리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예, 우리는 이제 그런 종목이 강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예술성 그런 걸 잘한다는 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저도 이번에도 궁금해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미국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빨리 가는 것 이런 걸 잘하는군요. 육상이나 수영이나. 미국은 그 가장 그러니까 일찌감치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생활 체육 스포츠가 발달이 돼서 이 대중적인 그 운동이 있죠. 대중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스포츠 이런 거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질도 개발이 되고 많이들 하다 보니까 군계 일학이라고 1000명, 10,000명이 하다 보면 두드러진 선수가 하나씩 나오고 네덜란드는 그 운하가 발달돼 있잖아요. 네덜란드도 그래서 그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이 그냥 일상이라는 거니까. 그 네덜란드가 굉장히 그 빙상의 강국이거든요. 근데 그 네덜란드 빙상 강국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는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 운하에 나는데 겨울에 얼었을 때 거기에서 스케이트 타는 그 옛날 그림들도 많이 있어요. 비교컨대 우리 조선시대의 풍속화를 보면은 김홍도가 그린 씨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7세기, 16세기에 네덜란드의 생활상을 그린 그 일종의 민화 속에서 운하에서 스케이트 타는 모습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이 키가 더 클까요? 농구하는 선수들이 더 클까요? 우리 일반 생각에 농구 선수들이 키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스케이트도 결코 네덜란드 스케이트 선수들은 대부분 다 190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의 그 유전적인 그런 신체 조건도 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시청자 댓글은 꼭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전화카드 한 장님이 전화카드 한 장님 지난번에도 이분은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으세요. 전화카드 한 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체육 뉴스를 잘 안 챙겨봤더니 모르겠는데 8cm 이상인 국가 코드 규격을 몰라서 급하게 매직펜으로 아마 코리아의 KOR 같아요. 매직펜으로 쓴 KOR 머리에 맞지도 않은 그 수영모를 쓰고 경기한 오픈워터 선수들 오픈워터 창피함은 우리 국민의 몫인가 얼빠진 대한수영연맹의 안일한 행정과 무개념의 평론가께서 좀 따끔한 일침을 가해달라. 뭐 이번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대한수영연맹인데 제가 요거 따로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와중에 먼저 질문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은 아주 뉴스의 맥을 짚으시는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지금 금년에 벌어진 일이란 지금 말이에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열리고 매직으로 이렇게 코리아라고 썼다고요? 참. 무슨 개최국이 그래요? 예전에 아주 한 3, 4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소년이 메시를 너무 좋아했는데 유니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건 유명하죠. 비닐로 썼다가 뒤에다가 매직으로 메시 적었었죠. 우리가 그런 난민과 같은 수준도 아니고 개최국인데 선수들 유니폼 뒤에 보면은 각각 그 자국의 이름이 영문으로 표기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없었어요. 테이프로 가렸어요. 그리고 이 모자에는
또 이 코리아라고 국가명이 새겨져야 되는데 이거를 매직으로 써놨어요.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한수영연맹이 이 연맹의 스폰서를 선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예. 연맹의 스폰서를 선정하면 그 스폰서에서 대부분 수영복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의 이 유니폼을 제작을 해서 줍니다. 뭐 아레나라거나 나이키라거나 이런 예. 데서. 그런데 이 연맹이 이 스폰서를 그들 연맹 내부에 그 내분이 생겨서 이 특정 특정 업체와의 이 그 관계 때문에 이 갈라지다 보니까 이 후원사를 선정을 못한 거예요. 아, 요번 대회를 앞두고. 예. 근데 이 대회 이 개막 직전에 예. 후원사를 선정했는데 보통 이제 국가대표팀의 그 유니폼이라고 한다면은 선수 개개인에 당연히 맞춤형으로 그래야겠죠. 해서 예, 예. 좀 운동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음. 제작하기 위해서 한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예. 몇 개월 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기네들 일반 판매하는 용품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모든 대회에는 이 스폰서 규정에 있어서 특정 회사의 기업명이 노출될 수가 없거든요. 예. 뒤에 그 기업명이 있으니까 그걸 가려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이 또 규정에 이 수영모에는 태극기도 할 이렇게 때는 박아놓고 그러던데. 그게 예전에 규정이거든요. 박태환 선수 보니까. 국가명하고 예. 이거 박아놨는데 그게 없으니 매직으로 급하게 그린 거죠. 어휴, 그게 다 그러면 전 세계로 중계가 됐어요? 다 됐습니다. 이게 개최국인데도 이렇게 아니, 됐습니다. 그 수영연맹은 그 뭐 하는 데입니까? 스폰서 네. 선정하는데 뭐 이권이 걸려서 누가 서로 다툰 겁니까? 누구는 A사를 밀고 누구는 B사를 밀다가 둘이 합의를 못 봐서 이 난리를 친 겁니까? 그럴 거라고 짐작. 추정을 하죠. 아직 지금 증거는 없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이런 군소 종목의 연맹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수입원은 그런 거겠죠. 이 타이틀 스폰서거든요. 수원사이거든요. 예. 수영연맹이 이 사태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를 시간이 촉박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미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정해져 있던 대회이고 예. 국가대표 유니폼을 제작하는데 최소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예. 수영연맹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거고요. 100번을 양보해서 이 A사와 B사 두 기업의 이 후원 조건과 이 유니폼이 모두 다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대회는 이쪽에 있으니 이 두 기업에다가 미리 양해를 얻어서 국가대표팀 유니폼만 제작에 들어가 달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저는 거고. 이거는 수영연맹 이건 말고도 특히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그만 경기 연맹들의 연맹 뭐 회장이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회장. 거의 자기 개인적인 뭘로 여기거나 그러는 게 아닌가 싶고, 한마디로 이건 언급할 뭐 변명을 듣고 말고 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 같은데요. 저는 감사에 들어가면은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문제가 다른 데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뭐 모든 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옛날식에 아직도 물들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천화카드 한장님 감사합니다. 참 창피하네요. 우리가 대회까지 유치해 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예, 참 얘기 잘 듣다가 그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얘기 짚어주신 최동호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코너 들어갈까요?